75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젊은 시절 그 어떤 고난도 묵묵히 짊어졌던 사람, 그 독했던 담배마저 단숨에 끊고 2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한 장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장은 모든 가족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세월 앞에 천륜이라 믿었던 핏줄의 정마저 변질되는 것일까요? 곁을 지키는 온기가 사라졌을 때 혈연이라는 이름은 과연 얼마나 무거울까요? 유언장에 새겨진 문장 하나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가 수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후벼 파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무엇으로 가늠해야 할까요? 가족의 정이 거리감으로 변했을 때 노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 실화는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영식, 올해 75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쌀랑 가만히는 거뜬히 짊어지던 저를 두고 사람들은 무쇠 같은 사람이라 불렀죠. 하지만 제 평생 가장 부드러운 마음의 조각은 45살에 얻은 늦둥이 딸 지연이에게 일찌감치 내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너무 흥분해서 밤새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병원 앞마당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유난히 별이 밝았던 그날 밤 저는 밤하늘을 보며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딸이 생겼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고 바보처럼 웃는다며 놀려댔지만 전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저는 담배부터 끊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하루에 2갑씩 피우던 골초였고 밤잠이 안 올 때도 담배를 물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태어난 후 단 한 개비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애가 아직 어린데 조금은 괜찮지 않냐고 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의 기관지가 나빠질까봐, 병이라도 날까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일찍 몸이 망가져 아내처럼 세상을 떠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 유독 저를 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보챌 때 지연이는 제가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겪은 무용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고열로 앓아누웠을 때 제가 아이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병원을 향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품에서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가던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울어. 제가 안 운다고 대답하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가를 훔치며 말하더군요. 아빠, 무서워하지 마. 나 금방 나을게.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커서도 절대로 저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남들 명절에 해외여행 갈 때 저는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낡은 방충망을 직접 고치며 아꼈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설비 일을 더 하러 나갔습니다. 몸이 힘든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딸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연이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상위권이었죠. 학교 선생님들이 늘 제게 하던 말이 아버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어깨가 절로 펴졌죠. 아이가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거실 벽에 빽빽하게 붙여두었는데 그 종이 조각들이 제 평생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녀 사이가 영원히 이렇게 끈끈할 줄 알았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말에 선뜻 화판을 사주었고
졸업 후 서울로 가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에도 가슴을 짓누르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아이는 자라났고 제 손을 잡고 아빠, 공원 가자고 보채던 그 작은 소녀는 점차 자신만의 친구들과 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게 아빠,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이 컸으니 이제 손을 놓아줄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은 것이 아이를 저 멀리 세상 끝까지 보내버리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삶은 마치 쾌속선을 탄 듯 저와 멀어졌습니다. 처음 서울로 독립했을 때만 해도 자주 내려오곤 했습니다. 딸이 오는 날이면 전시장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계란찜 재료를 사드렸습니다. 주방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식탁 앞에 앉아 아이가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까다롭다는 둥,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둥, 그런 시끌벅적한 소음들이 마치 예전 작은 전셋집에서 셋이 오순도순 살 때처럼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세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전화로 아빠,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어라고 말하더군요.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쁘면 됐지.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 휴대전화 속에 딸 사진을 넘겨보곤 합니다. 우리에게 쌓인 추억이 있다면 세월이 흘러도 흐릿해지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연락이 끊기면 마음도 서서히 식어가는 법이더군요. 지연이가 결혼하던 해 저는 10수년간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신혼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결혼식 잔치 비용까지 제가 다 도맡았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시집가길 바랐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선 지연이는 참으로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저는 아이의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네가 잘 꾸려가야 한다. 아빠 잊지 말고 가끔 생각해주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 아빠. 내가 어떻게 아빠를 잊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지연이는 정말로 서서히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지연이는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아빠,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도우미 아주머니 불렀어요. 그땐 저를 배려해 주는 줄 알고 기특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제가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이의 소통은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명절 안부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키운 배추 사진을 찍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키운 배추가 아주 잘 자랐다라고요. 하지만 딸은 좋아요 하나 누르지 않았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민망함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딸의 집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딸은 늘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저는 이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배정해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이웃집 최 씨 아들은 매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건강검진 예약까지 챙기더군요. 골목길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감정 구걸로 보일까봐, 그래서 딸이 더 오기 싫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고 언제 오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차를 마시고 TV 채널을 돌리며 정막을 견뎠습니다.
가끔은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아빠 저 왔어요 라는 그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발을 딛자마자 쓰러질 뻔했죠. 손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더니 말문도 잘 트이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버티며 생각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다행히 매일 아침 차를 마시러 오던 이웃사촌 성호 씨가 제 상태를 발견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발견이 빨라 다행이지만 적어도 석 달은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병실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데 순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전화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딸이 바쁠까봐 혹은 전화를 받아도 상황 봐서 갈게요 라고 말하고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죠.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성호 씨가 대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다음 날 오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영양제 한 상자를 들고 화장까지 곱게 한 모습이 급하게 달려온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지연이는 이불을 여며주며 덧붙였습니다. 아빠도 참 조심 좀 하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20분도 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화가 2번 울렸고 회사에 긴급 회의가 있다며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괜찮으니 가보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다시 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초기 2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 밥은 입에 맞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바빠서 저를 일일이 챙겨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라 조심조심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밤이면 옆 침대 어르신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에게 또 짐이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간병인을 좀 구해주면 어떻겠냐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요, 아빠. 그게 저도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 말이 바늘처럼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아이 키우며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그저 딸의 인생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50살 중반의 김 여사님은 손끝이 야무지고 태도가 깍듯했습니다. 첫날 오자마자 제 세면 수건을 갈아주고 몸을 정성껏 닦아주더군요. 집에서 직접 끓여온 호박죽을 내밀며 어제 많이 끓여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에게 몸을 맡기는 게 쑥스럽고 불편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배탈이 나서 침구며 옷을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간호사가 오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나서서 더러워진 시트를 걷어내고 저를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의 입원 기간 동안 지연이는 딱 2번 왔습니다. 2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손주가 병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에 잠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이 시리고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면 김 여사님은 늘 제 손을 닦아주고 베개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제가 차마 내뱉지 못한 대답은 고맙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속마음이었습니다. 점차 김 여사님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죽처럼 너무 퍼진 밥은 싫어한다는 것, 밤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서운해할까봐 혹은 부담을 줄까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가장 그리운 건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던 온기라는 사실을요. 석 달 동안 저는 아빠 내가 휴가 내서라도 지킬게라는 딸의 말 대신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와 오늘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타인의 진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실질적인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제 노년의 운명은 그렇게 소리 없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3개월 동안 저를 친오빠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제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풀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병실에 도착해 불평 한마디 없이 혈압을 체크하고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여기가 제 두 번째 집 같아요. 어르신을 잘 돌봐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에게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집이면 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르신만 괜찮다면 전 오빠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장남은 아버지 같다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이 말고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저는 김 여사님께 저희 집에 와서 입주 간병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조건으로 제 연금을 털어 월 3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을 챙겨주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며 산책 시간을 정하고 제가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겪은 이야기나 아내와의 추억담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젊을 때 정말 멋쟁이셨네요. 일찍 만났으면 제가 탐냈겠어요 라는 그녀의 농담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향 맛이 나는 생선탕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김 여사님이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이나 떨어진 시장에 가서 싱싱한 우럭과 생강을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방식의 양념을 찾으려고 가게를 두 군데나 돌았다고 하더군요. 오후 내내 정성껏 끓인 탕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묻는 그녀에게 꼭 내 아내가 끓여준 맛 같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럼 저를 가족이라 생각하세요. 아셨죠? 추석 전날 지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연휴엔 시댁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저는 그래, 알았다라고 짧게 답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서운함보다 익숙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님은 송편과 한과를 사들고 와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오빠, 전 연고가 없어서 이번 명절은 여기서 보낼게요.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달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달이 참 둥글어서 마음이 안 외롭네요 라고 말하자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조용히 같이 떡 나눠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 김 여사님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너무 앞만 보고 사느라 가정을 못 돌봤더니 자식이 서먹해졌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어르신이 제가 필요 없어지시면 전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지으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나 돌봐주며 있어 줄 수 있겠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지금 저한테 프러포즈 하시는 거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혼자 사는 게 참 적적한데 자네가 있으면 마음이 놓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소리 많다고 구박만 안 하시면 저야 좋죠. 그 뒤로 우리는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의 삶이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잔잔하고 견고하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감각이 제 삶을 다시 채웠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제 인생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게 부유하진 않았어도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헛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제가 부지런하다느니 돈을 잘 번다느니 칭찬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그녀의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젊을 땐 체면 때문에 살고 중년엔 자식 때문에 버티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었지만 김 여사님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제 노년의 고독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집에 온 날, 제 일상뿐만 아니라 제 영혼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른을 넘기니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제 시간의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는 게 무서웠습니다. 숨이 가빠질까봐 혹은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 공포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봐 작별 인사조차 못할까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유산은 없지만 평생 아껴서 남긴 것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낡은 아파트는 아내의 사망보험금과 제 퇴직금을 보태서 산 것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8억 원 정도 하겠더군요. 거기에 그동안 모은 적금과 연금 잔액을 합치면 3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지연이의 몫이어야 했습니다. 제 유일한 혈육이자 45살에 얻어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이였으니까요. 담배를 끊고 막노동을 하며 가정을 지킨 건 다 지연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늙고 병들어 사람이 절실할 때 제 곁엔 딸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일을 그만두고 수발을 들라는 것도 아니었고 매일같이 무난 인사를 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외롭고 무서울 때 내 어깨를 토닥이며 아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김 여사님이 매일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저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심야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모진 건가? 지연이는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천륜이라는 것도 가꾸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샘물과 같다는 것을요. 저는 법률사무소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정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지장을 찍고 증인까지 세워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제가 떠날 때 제 진심을 분명하게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 본인 박영식은 사후 아파트와 현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김 여사에게 유증한다. 그녀는 본인의 투병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으며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가족 같은 온기와 존엄을 지켜주었다.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결정을 내린다. 둘, 친딸 지연에게는 현금 1원을 상속한다. 이는 딸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상징적 조치이다.
셋. 본 유언장은 법률기관을 통해 공증되었으며 본인의 의사가 명료할 때 작성되었으므로 그 어떤 외압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작성을 마친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배치를 생판남이었던 사람에게 맡기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낡은 책상 서랍 속에 지연이에게 남기는 편지도 한 통 넣어두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릴 적 아빠 가슴속에 가장 밝은 별이었다. 아빠는 우리가 평생 함께 걸어갈 줄 알았어. 네가 결혼하던 날 아빠는 정말 기쁘고 축복했단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의 길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구나. 너를 탓하려는 건 아니다. 너에게도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삶이 있다는 걸 안다. 다만 아빠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서둘러 떠나는 내 뒷모습과 기계적인 미소를 보며 아빠는 깨달았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아빠가 너에게 대단한 부를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내 평생의 모든 기력은 너를 위해 썼단다. 사람이 늙어서 필요한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더구나. 그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고 오늘 하루 어땠느냐고 묻는 다정함이면 충분했어. 김 여사님이 그걸 해주었다. 그녀는 내 엄마도 가족도 아니었지만 나를 가장 소중한 어른으로 대접해 주었단다. 너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빠의 마지막 선택이다.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감사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었던 시간을 고맙게 생각한다. 부모는 영원히 기다려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놓침은 평생의 침묵이 된다는 것을 네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닥에 햇살이 내려앉더군요. 집은 작았지만 이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두고 사람들은 혈연을 따지겠지만 제게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유산이 향할 곳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 결정을 명확히 남겨서 제가 정신이 없거나 치매에 걸려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진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지연의 고백.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박영식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무실을 뛰쳐나오며 설마 벌써? 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지난번 뵈었을 때 고향 집무국이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하얀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저를 홀로 키우며 담배까지 끊고 헌신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옆에서 짐 싸는 걸 도와주더군요. 그녀의 눈시울도 붉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밤에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고통 없으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아빠 가슴속의 별이었다라는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네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대목에선 심장이 도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졌던 나중에요, 바빠요 라는 말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와 절망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김 여사님께 남겼다는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셨나요? 많이 실망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무 보고 싶어 하셨죠. 지연 씨가 오면 직접 밥 한 끼 해주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니 본인의 병만 더 깊어진 거죠.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결혼식 날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뒷모습, 바쁘다는 핑계로 취소했던 명절 방문, 그리고 답장조차 하지 않았던 배추 사진. 저는 아버지를 밀어내면서도 스스로 좋은 딸인 척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멈춰서 아버지를 돌아볼 걸.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더 자주 들여다볼 걸. 아빠 고마워요 라는 말을 왜 아껴뒀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이라는 자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은 저렇게 화창하게 피었는데 봐줄 주인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답해 줄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죠. 저는 김 여사님을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가 정말 지연 씨를 생각 많이 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떤 놓침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가 제게 상속한 1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경종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1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은 생을 다해 제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이 실화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떤 이는 천륜인 효도는 조건 없는 희생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핏줄보다 곁을 지키는 진심 어린 동행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여러분은 재산을 딸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간병인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자녀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마디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